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법원 행시 문제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문제를 40문제 전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상되는 문제를 위주로 해서 집약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 주체 자연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목이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2013년도에 우리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보완해서 종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미성년자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러한 제도로 이제 보완을 하고 바꾸게 되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죠?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되고 단독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A'를 했을 때 A'가 상대방이 돼서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한 행위를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추인할 수는 없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니면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되어야 추인할 수 있겠죠. 근데 법정 대리는 아무 제한이 없다.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도 가능하고 그렇죠? 자, 이런 건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명시적, 묵시적 불문한다. 네,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또 명시적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승낙을 동의 등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행위가 이와 같이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즉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사례라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근자에 잘 나오는 판례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얘가 A란 자가 자신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신용구매 계약이라고 나오죠.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그대로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판례가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재산 처분 허락이든 동의든 이런 명시적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3번.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다. 네, 우리가 141조 단서에 특칙이 있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갑과 을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요.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반환 범위에서 특칙이 있다. 특칙. 그렇죠? 그 특칙이 뭐냐?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렇죠? 현존 이익. 자, 그런 특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다시피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의 사이에 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이용 계약을 취소했다.
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돈에서 상환할 책임이다.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있어서의 특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그런 점에서는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 4번입니다. 위 3의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 대금 상당액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 상당액.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이 문제 다루면서 이게 삼각관계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인하고 자 S카드, 삼성카드 예를 들면 국민카드 발행인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하고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드를 사용한 미성년자하고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발행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맹점과의 관계. 가맹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행인과 가맹점,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간의 거래 관계도 거래 계약도 유효한 것이고, 단지 미성년자가 이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물품을 구매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 취소를 했을 때 당연히 미성년 가맹점은 이제 발행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효한 관계니까 네? 대금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맹점에서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결국 가맹점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발행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카드 사용액 상당액이다. 그죠? 그러니까 카드 대금 상당액이다. 그래서 거기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5번 지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판례는요. 이것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은 그냥 단순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쓴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이거요. 여기서. 미성년자가 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행위로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여기 나왔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뭐라 했습니까?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해갖고요. 알바를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벌었다. 그래서 그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었다고 본다고요?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한 법률이 된다.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것하고 방금 나온 이것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월 소득 범위 내 이게 키워드입니다.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썼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판가름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표현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페이지에 권리 변동 관계에서의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법령상 금지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부동산 중개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이다. 네, 이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이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연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했을 때 이 강행법규 하면은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죠. 물론
학설상 대립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수설의 입장은 강행법규는 일단 위반했을 때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과 자 이거는 위반 시 그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반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한데 다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 같은 단속 법규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응? 보시다시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1번과 같은 사안에서는요. 이것은 그야말로 효력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자가 심지어 개설 등록 자격이 없으니까 개설 등록이 안 되겠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강행법규 위반이다. 무효다. 네. 그다음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를 했다. 이것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 업으로 해야 한다. 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 그렇죠. 부동산의 알선 중개를 전문으로 업무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알선 중개를 일시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례와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여러분 좀 참조 보시면요. 밑에 2항을 보면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부동산을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을 갑과 을 사이에서 병이란 자가 이제 알선 중개를 했다. 그리고 뭐랄까요?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 몇 푼 정도 받았다. 이것이 과연 그 무효가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는 소극으로 이제 판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해서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약정이 무효냐? 이것은 소극이었습니다. 그대로 유효하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이거 여러분 민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면 민법 124조에 자기약 대리는 자기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그 자기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뢰인이 내 땅 좀 팔아주시오. 그래서 내 땅 좀 팔아주시오 했더니 이 중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계약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에서는 124조에서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개업법이나 종전의 중개업법, 지금의 중개사법에서는요, 자기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를 조장하고 또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의뢰인에게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련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인이 뭐하면 승낙하면 가능하거든요. 승낙하면 가능한데 또는 뭐 채무 이행일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총칙에서 124조에서 단서에서 봤습니다만은 관련 중개사법 이쪽에서는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그러한 관련 내용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33조 제6호는 단속 규정이 아니라 강행법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속 규정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이다 이 뜻인데요. 뒷부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앞뒤로 바뀐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 시 이렇게 자기계약 위반하면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항소로 본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해설을 여러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한 6번째 줄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면 자, 이러한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밑에서 6번째 줄 올라갑니다. 6번째 줄 맞습니다. 끝부분에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란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 행위가, 즉 자기계약한 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뭐 현저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위반했을 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강행법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돼요. 4번.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이거 뭐 늘 시험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요번에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늘 나오는 건데, 판결의 이 문장과 여기에 관련된 사례 2개를 엮어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바로 자 뭐냐면 자 지금 그 지문은 뭐예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됐죠? 관련 2개 사례를 함께 기억하자. 그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투신사 판결이고요. 투자신탁에서 투신사가 고객과 수익 보장 약정을 했다. 수익 보장 약정을 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번복한 사건이죠. 과연 이 보장 약정을 했다가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는 투신사의 같은 행동이 과연 신의 측에 반하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판결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시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그 같은 사안을 오히려 실현시키는 결과이다. 강행법규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안을 오히려 실현시키는 가능하게끔 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순적인 결과가 됨으로써 강행법규 제도를 무너뜨리는 즉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보장약정은 이건 뭡니까? 증권거래법에 위반된 강행법규 위반이거든요. 투신사가 고객과 약정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당연히 이 약정은 무효가 된다. 자,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수익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 아니, 수익 보장을 못해주겠다는 그 투신사의 행동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당사자가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냐? 무허가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허가 계약을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지죠. 상황에 따라서는 제도 자체를 잠탈하거나 위배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되고 사후에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그 당시에는 무효다 유효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후에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불허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허가 처분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이 매수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한테. 이 매수인은 뭐냐면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었죠. 사후에 허가 신청한다 해서 다 허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허가권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은요. 크게 3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수요자 적격성, 면적의 타당성,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이런 것을 심사하거든. 근데 심사해 본 결과 수요자가 적격성,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다. 투기성이다. 그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계약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예를 그렇게 귀책 대개는 이제 원주민 값보다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을 때문에 을이 매수인이 실수요자가 아니라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게 되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어서 확정적 무효로 된 데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연 신의 측에 반하느냐?
아니 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한자가 뭐 성낸다고. 자기 때문에 무효가 됐는데 그 자가 나서서 이것은 무효라고 오히려 자기가 외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은 이러한 행동은 신의측에 반할 것 같지만 판례는 역시 위에 투신사의 수익보장약정과 관련된 이 판례처럼 신의측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방금 두 번째 사안은 정리하면,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즉, 다시 말해서 귀책 사유 있는 자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역시 반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 사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일단 4번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예상되는 지문으로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자, 우리가 일부 무효일 때는 137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그렇죠? 다만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일반법인 우리 민법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이 하였으리라 의혹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한 원칙을 두고 있죠.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민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서 또는 뭐 특별법에서 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요,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유효가 되고 그 부분만 무효로 본다.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몇 페이지나 22페이지로 가서 무권 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 지문이 너무 길죠. 자, 지금 그 1번 지문이 무려 뭐 한 8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뭐 읽어보시죠. 1번.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이, 자, 우리가 표현 대리는 3개 유형 있죠. 125, 126, 129. 125조는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이, 자, 125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월권, 자,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래서 3개의 표현들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이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가 없이, 그렇죠? 이 125조의 표현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예를 들면 갑이 상대방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줄 테니까,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줄 테니까 을이 가면 나 대신 법률행위 좀 하시오. 나 대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놓고 사실은 갑이 을에게 숙권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126조처럼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월권,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25조는 6조 9조와 성격이 좀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모습이 약간 그 바탕의 모습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125조는 아예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126조는 뭐냐면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월권을 한 것이고, 129조는 종전에 대리인이었어요. 이 을이 갑의 대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125조와 126조 구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번 지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이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가 없이,
이해하시죠?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와 법률에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병한테 표시했는데 사실은 주지 않았죠. 그죠? 네.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제 125조의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의 종류, 성질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네, 대단히 뭐 지문이 깁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자,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격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자, 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형성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형성권입니다. 또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도, 그렇죠? 물론 표현 대리에서도 본인에게 추인권이 인정이 되지만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도 당연히 만약에 을이, 자, 본인의 대리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재산,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건물 하나를 중년의 아들이 병한테 팔았다, 매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일단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은 그 행동 속에 추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위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격에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항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본인이 무권 대리인 아들이 자신의 건물을 매각한, 결코 동의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알게 되었고, 즉 어떻게 알게 됐냐? 물론 뭐 상대방의 뭐 최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도 최고권이 있으니까 최고를 보냈더니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 뭐 이런 중도금 청구, 잔금 지급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그것은 결국 이 판례, 이 지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추인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였던 것으로 본다. 그죠? 소급표가 인정돼서 처음부터 유권 대리가 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효한 매매로서의 매매로서의 그 법적 효과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팔아야 되거든, 건물. 본인의 자신의 추인에 의해서 그 건물은 비록 아들이 무권 대리 행위로서 매각 행위를 했지만 결국 본인의 추인에서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법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위에 의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승인항서로 볼 만한 이런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되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2번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민법제 107조 1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107조 1항 단서가 뭐예요, 여러분?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바로 그 규정이죠. 자,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이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표현할 때 항상 이 표현 나옵니까? 제3자 개념. 뭐 비통착사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무효치수는 그 무효치수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그때 제3자 개념은 아시죠, 여러분? 비진이나 통정이나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계속 읽겠습니다.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법제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규정은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여러분,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고요.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죠? 물론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특히 126조에서는 선임 무과실을 월권 대리에서는 주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고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결국 본인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냐? 상대방 보호 제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4번 지문에서도 126조 소증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125조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건 수여라는 표현 때문에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126,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만 구민법상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계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친족계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틀렸네요. 틀렸죠, 여러분? 상대방 126조의 표현들이 상대방이 선임과 동시에 무과실, 즉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을 향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뭐 공통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 때는 본인에 대해서 책임 추구할 수 있다.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상대방 보호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인은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본인인 안정치산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미친다. 죠? 자, 4번 틀리고 정답. 그 다음에 사실 이 4번은요, 올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거기도 뭐 명시를 하고 있지만 구민법상 제도, 그러니까 2013년 민법 개정 이전 제도죠. 뭐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또 거론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뭐 작년 시험에는 이렇게 지문으로 이제 냈고, 물론 이것이 틀리고 정답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또다시 반복해서 한정치산자, 금산자 제도를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 판례는요,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은요, 보존행위부터도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판례에 의하면. 아니, 우리 물권법에서 공동소유 형태의 공유합유 총유 있잖아요. 근데 공유합유에서는요,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자 각자, 그다음에 뭐 합유자, 뭐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총유물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부터, 물론 학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론 판결은, 대법원 판례는 보존행위부터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중 같으면 종중총회, 교회 같으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서 보존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그러면 보존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된다죠. 그러면 되는 경우에 이게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법인 사단의 보존 행위를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다와 표현 대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표현 대리는요, 어디까지나 유효성이 있는 이 무권 대리 제도도 결국 유동적 무효 법리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예?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고, 뭐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상대방의 철회권도 협의 무권 대리도 인정되고 표현 대리도 상대방의 철회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거든. 그러니까 무권 대리 제도도 바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처럼 이 무권 대리 제도도 유동적 무효 법리가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무권 대리, 이 표현 대리 제도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이것은 유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거든. 응?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책임 추구하면 본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본인은.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 표현 대리인의 한 법률행위가 그대로 유효성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유효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거나, 예? 방금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존행위의 결정이라 해서 무효가 됐다고 한다면요. 이건 그냥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냐?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와 유효가 같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것은 반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비법인 사단인 교회 대표자는 읽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만약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왜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지 여러분 납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설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34페이지 가시죠. 34페이지에 문제, 소멸시효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기억에. 자, 여기는 이제 기억부터 비업까지의 판례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일부 내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에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과세 처분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무효 선언으로서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과온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판례는 과온합한 조세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지금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판례는 온합시부터 세금 그야말로 온합한 그때부터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그래서 해설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요. 오른쪽 페이지의 기억 부분의 마지막 줄 밑줄 한번 쳐주시죠. 기억, 니은, 디귿 해설 나오는데 그 기억 부분의 마지막 줄입니다. 온합시부터 반환 청구의 세금의 온합된 세금의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온합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낸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죠? 과온합된 것이라는 어떤 판결 이것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 낸 그때부터 온합된 세금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소멸시효 진행이 예상보다는 일찍 시작된다는 거죠. 소멸시효 진행이죠. 예, 그러니까 세금 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했다면 그 같은 사유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라고 보아야 한다는데 이것은 또 틀리게 표현했죠.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해설 참조하십니다. 니은 부분입니다. 오른쪽 니은. 자, 해설의 니은의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끝부분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 밑줄 쳐두시고요. 반복 가능성은 약하지만 밑줄 쳐주시고 그 같은 사유는 보험금 청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장애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또 디귿. 자, 또 문제에서 또 디귿.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처방 치료에 대한 처방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을 했으니까 그저께 또 진료 의사들이 이제 회진해서 이렇게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사 처방하고 또 약제 처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치료비 채권이 발생이 되죠.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이 환자가 퇴원 시 한꺼번에 모아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개의 진료 행위가 종료했을 때마다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금 지문이 그겁니다.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두 번째 줄에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죠. 자, 이런 사례 들었나요? 갑이을을 좀 얘가 좀 엉뚱하지만 그저께 때리고 어제 때리고 오늘 또 때리고 가히 계속적인 불법 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갑이을을 상대로 그저께 어저께 오늘 계속 때립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마지막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일까요? 즉 방금처럼 환자가 퇴원 시 한꺼번에 모아서 치료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될까요? 아니라 그랬죠. 개개의 진료 행위가 종료했을 때마다.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개의 불법 행위 시마다. 개개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때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각계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 리얼은 여러분 틀린 건데 이건 생략하시죠. 이건 여러분 5년이 아니고 10년의 소멸시효인데요. 이거 반복 가능성은 뭐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엄요. 그럼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까지 봤고요. 그다음 미엄 보시면 민법제 163조가 판결에서 이 165조 이게 뭐냐면 5년이나 뭐 3년, 1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라더라도 판결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로 연장되죠? 10년으로 연장된다.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판결에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을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한해서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응? 자,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비록 이와 같은 채권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방금 여기 보시다시피 유치권이 발생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경락인에게도 당연히 그 효과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미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비업.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채무자의 채권자 갑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거죠. 채무 부존재, 나 당신에 대해서 빚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하는 소리예요. 채권자를 상대로 나 당신에 대해서 채무 없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채권자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왜 빚이 없어? 있지 하고 응소를 한 거예요. 응소,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응소, 자, 이게 느낌을 이제 먼저 가지시고 비업을 권리자, 이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됐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엇의 효력은 있다. 최고의 의미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가장 효력이 약한 것이 뭐죠? 최고죠. 했잖아요.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승인. 큰 묶음으로 봤을 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근데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 신청, 임의 출석. 그 다음 마지막에 뭐 나오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의 최고. 최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가장 효력이 약한 것인데 방금 보시다시피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무엇의 의미는 있냐? 최고 정도의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를 한 정도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판례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요. 그때부터 6개월 이내. 그렇게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 중단이 이르겠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예? 취하, 각하, 기각 등이 됐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가 있게 되면 최초의 소제기 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최초의 이거 각하, 기각, 뭐 취하된 그때 뭐 된 것으로 본다고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왜? 적어도 최고의 효력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비업 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죠. 48페이지. 자, 48페이지. 등기의 추정력 부분. 1번.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자, 48쪽. 1번입니다.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맞죠? 사망자 명의의 신청이랍니다. 이미 망자. 따라서 등기 유효를 주장한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유효를 주장한 자가 왜냐하면 이건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추정력이 인정되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의 유효,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뭡니까? 등기 추정력, 네? 권리 추정력, 원인 추정력, 절차 추정력 이런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마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 절차, 권리 추정력, 원인 추정력, 절차 추정력. 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그렇죠? 네, 맞고.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비록 그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근데 앞부분은 전반부는 맞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까지는 좋은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같으면은 이때는 추정력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깨어진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직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거 뭐예요? 권리 추정입니다. 그죠? 현재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건 시험 자주 나오는 것.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것. 물론 자, 세 번째 줄 그다음에 전 소유자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깨트리려면. 왜? 네? 추정받는 자 스스로 증명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 명인이 구체적으로 그 등기 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55페이지 55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부분. 소유권의 취득. 자, 취득 시 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하여 대상 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에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행사하여서야 한다. 역시 대단히 길게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자, 을이 20년간 소유이사 평공연에게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갑의 토지가 사업 시행자 병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병 앞으로 수용돼요. 여러분, 이렇게 수용되면요, 당연히 을은 병에 대해서 결코 대항하지 못한다. 응?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건과 채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에 불과하고, 물건적 청구이 아니고 힘이 약한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갑에서 병 앞으로 수용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촉탁 등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물건이 발생된 것이고, 물건 변동. 따라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누구 소유가 되고 병 소유가 되는 것이 그쵸?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 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과연 을이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상청구. 대상청구이 뭡니까? 바로 이행불능에서 비롯되는, 즉 갑의 병에 대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 채권, 보상금. 이 보상금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 갑의 병에 대한 이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사안이죠. 자, 이미 종전 과정에서, 지난 과정에서 설명드린 바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판례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습니까? 을이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를 행사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당하기 전에 수용당해서 갑과 을 사이가 이행불능이 됐지만은 바로 그 수용되기 전에 을은 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청구를 행사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원인이라는 등기청구를 행사한 이후에 수용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대상청구이 가능하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1번 지문의 마지막 줄에 뭐로 되어 있어요?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1번 지문의 두 번째 줄에, 1번 지문의 두 번째 줄에 대상청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등기청구를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부분. 그 다음에 2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이것은 보통의 우리가 저당권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하고는 다르죠. 자, 보세요. A 토지에 B가 저당권자고, 만약에 C가 후순위 저당권자다, 2번 저당권자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돼요.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C가 멋모르고 샀다. 제3취득자다. 응? 제3취득. 취득하고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이거 경매당해서 소유권 잃을 판입니다.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A 대신에, 채무자가 A인데 A 대신에 대신 변제할 수 있겠고, 이렇게 대신 변제하면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C는 A를 상대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든가 후순위 담보권자라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이 지금 취득시효와 관련되어서 전개되는 이 법률 관계는요, 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대신 변제,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이런 법리는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방금 그 지문이 무슨 뜻인지 칠판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완성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토지가 저당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병 앞. 이번에는 이제 요 사례를 수용이 아니라 이제 저당으로 바꿀게요. 저당이 설정됐는데 이 저당권자 실행해서 경매 처분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시효 완성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저당권자에게 대신 변제했어요. 이 변제. 이렇게 변제하고서는 저당권 말소시키고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던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어떤 대신 변제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주의가 좀 필요하죠. 응?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옳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래의 소유자인 소유 명의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시효 권리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이거 뭐를 했었죠? 만전변인, 만후변부, 그 기억납니까? 응? 만전변인, 만전변인, 그 다음에 만후변부. 이게 뭐였죠? 워낙 헷갈리는 것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소유권 변동은 취득시효 인정. 만료 전 변동은 인정.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소유권 변동은 취득시효 부정. 응? 그래서 만전변인 만후변부했는데 지금 그 판례는요, 이 만후변부 이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역시 A 토지를 B가 20년간 점유해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취득시 요건을 갖추었어요.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런데 취득시기가 만료 후, 그런데 A가 어떻게 했어요? C한테 명의신탁. 당연히 매매에 의해서 C에게 팔고 등기가 넘어가도 B는 대항 못하는데 지금 이 판례는 A가 명의신탁자가 되고 C가 명의수탁자가 되고 명의신탁해갖고요.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C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역시 B는 C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결국 만후 변부.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소유권 변동은 부정. 이거. 그것을 3번 지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유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예. 이것은 이 사례는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앞으로 양도담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이 양도담보 설정자라는 얘기고, 을은 양도담보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권자. 좀 줄였을게요, 여러분. 양도담보권자. 얘는 양도담보 설정자. 그리고서는 갑이 20년간 이 토지를 점유했다. 이거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 세상에. 이건요, 여러분. 양도담보가 본래 근본이 뭡니까? 양도담보의 근본적인 모습, 원래의 모습이 뭐예요? 담보 설정.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 넘겨주고 여전히 갑이 채무자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양도담보의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담보 목적으로 설정이 됐고 갑이 당연히 채무자가 원래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양도담보의 가장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예.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20년간 점유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을 앞으로 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말소를 원래 양도담보는 처음에 소유권 등기 넘겨주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담보하는 것이 양도담보 아닙니까? 양도담보. 그렇죠? 예. 부동산 같은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점유는 채무자가
자기가 여전히 점유하는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 20년 점유했다고 양도안보 설정자가 양도안보 건자를 상대로 해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 없다. 말소 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격려한 경우 시효 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 졌는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 받을 부동산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사실 여러분 가등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합니다. 네? 그럼 결국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 깨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A 부동산이 A 부동산에 대해서 B가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C 앞으로 가등기를 해줬다. 가등기는 물론 그렇죠. 임시적, 여러분 등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공부를 하니까 가등기는 임시적, 일시적, 예비적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 등기 일종인데 물권 변동 효력이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후에 본등기가 적법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본등기의 순위가 언제로 소급하냐고요? 가등기시로 소급하죠. 물론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한 그때 생기지만 순위가 소급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B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지문은 잘못된 것이고요. 밑에 해설에 넉 줄 정도 여러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격려된 경우 시효 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A에서 B 쪽으로 등기는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행불능은 아닌데 문제는 시효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 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가등기라는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주 2번 문제 연속적으로 법원 행시 문제죠. 자주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주점유가 뭐예요?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번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응? 추정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자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소유의사, 자주점유,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민법 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점유일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따지지 않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 어때요? 옳은 지문이죠. 응? 다시 한번 읽어보자.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즉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는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타주점유임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이게 뭐예요? 타주점유란 사실. 이것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납득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아시죠? 뭐 A 토지를 B가 20년간 점유했다. 취득시효 주장하면 A가 B한테 B를 상대로 야, 네가 왜 자주 점유냐? 내가 너한테 이 땅 빌려준 거 아니야. 봐라. 이 서류를 이 증거를 봐라. 내가 너한테 과거에 이 땅을 너한테 논리니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고 경작에 붙이고 1년에 뭐 쌀 2가마씩 이렇게 주기로 나하고 약조한 이 증거를 한번 봐라. 이건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A가 B를 상대로. 그렇죠? 그러면 B가 만약에 A 토지를 빌려서 임차하여
즉 대차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B의 점유는 뭐가 됩니까?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임차인의 점유, 지상권자 점유, 전세권자 이런 자들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는 소리는 A가 증명해야 된다.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등 여러분 여기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기부 체납이 무슨 뜻이냐면 국유재산법 보면요. 국유재산법을 공부하면 여러분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유재산법을 보면 국가 이외의자가 국가 이외자면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우리 일반 개인, 그렇죠?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 이외자가 국가에 대해서 기부의 의사표시라고. 그 기부의 의사표시는 곧 민법상으로 비유하면 증여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받겠다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즉 받겠다 체납 이게 이제 민법상으로 비유하면 승낙의 의사표시죠.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부체납이라 합니다. 꼭 민법상으로 비유하면 증여와 증여계약과 유사하죠. 그런데 국가는 이 국유산법 보면 뭐 거의 대다수의 규정들이 국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있습니다. 기부체납은요. 국가는 기부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뭐 부담이 붙어 있는 이런 재산은 결코 체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한번 기부체납의 의미를 잠시 한번 새겨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 이건 거꾸로 된 사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의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할 권한 없이 뭐 기부체납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유를 했을 때는 이때는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소유의사의 점유는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3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더라도 국가 지자체가 취득 시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했는데 이것은 틀린 것으로서 오른쪽 해설에서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죠. 해설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입니다. 소극.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 문제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 다시 4번 지문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뭐 잘 알려져 있는 판례죠. 그 다음에 5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 무단 점유. 그러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이 자주점유의 추정 판례가 축적된 것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 1교시 1시간만 더 여러분 그래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문제. 자, 여기까지입니다.